네, 가족회원 여러분, 2월 3일 시장이 마감됐죠?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력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락 이후에 시장의 반전 포인트는 수급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사자 수급이 좀 강력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매도의 규모에서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지금 외국인이 9천억 샀고, 기관이 2조 3천억 샀고, 개인이 3조 3천억 매도했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외국인 3,500억, 1,300억 매수했는데, 상당 부분 물량이 평준화된 감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시 이제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해서 330포인트가 올라서, 코스피 단일 역사상 가장 높이 상승했고,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높이 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이웃의 일본 증시도 매우 강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성 증시의 전형적인 흐름이고, 근데 바꿔 말하면 그 언제든지 지수는 이렇게 한 번씩 충격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또 시장이 또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정부가 2월 중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그 내용을 이제 명확히 한 것이 투자 심리를 돌리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큐브와 시어스테크의 일단 수급과 물량 실적 그 내용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토목큐브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흐름만 설명을 가급적이면 좀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매출 얘기를 했지만 토목큐브의 매출 구성입니다. 3분기까지 매출이고 63억 1천억 했고요. 24년 토탈 60억 했고 23년도는 37억 했어요. 그러니까 37억에서 60억으로 60억에서 이제 4분기까지 합치면 키움증권 데이터에 의하면 104억 정도를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04억을 하게 되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래서 키움증권은 작년에 104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26년도 3분기 정도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할 것은 3분기까지 수주 금액만 88억 5천을 했고 그것은 납품만 63억을 했기 때문에 수주 받은 게 88억이니까 여기다가 20억만 더하면 10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말하는 104억의 수치는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 하나, 수출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내수가 14억, 수출이 43억. 그리고 소모품은 당연히 이제 수출이 많으니까 수출이 2억 1,400이고, 이 워런티라는 것은 이제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가 2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63억이죠. 24년도 매출 보시면 내수가 32억, 수출이 24억인데 이 24년도의 내수는 이른바 이제 조달청의 조달 구매가 좀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7억이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 전체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수출이 70%가 넘고 내수가 2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토목큐브 상품을 널리 알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매출 구성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3분기까지고 24년도 3분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 여기서 제가 영업이익단을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단을 보시면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59억 6천 정도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죠. 그렇죠? 59억 정도. 그러니까 그 24년도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60억 적자인데 작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말까지 영업이익이 한 59억 6천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을 보시면 3분기까지 54억 정도가 부족해요. 54억 정도가. 그런 영업이익은 59억 6천이 부족한데 적자인데 순이익으로 보니까 54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흐름은 이제 뭘 보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금융수익, 여기 있는 금융수익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메꿔줬다. 그래서 이 금융수익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금 캐시 보율이 꽤나 높은, 그래서 54억이 적자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매출보다 한 95억 정도가 늘면 흑자가 나는 거죠. 한 60억 정도가 더 매출이 늘면 흑자가 나는 거니까 전체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비용을 놓고 보더라도 한 165억에서 165억에서 17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내다보기를 26년도 3분기에 흑자가 날 거다. 그래서 26년도는 매출이 180억대로 가고 순이익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상치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갖고 있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분기까지 해서 현금이 70억, 단기 금융상품이 220억,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312억 정도의 그 캐시를 가지고 있고, 그 전년도에는 372억 갖고 있었는데 캐시가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해외 사업 개척하면서 대리점 개발할 때 또 시제품 개발할 때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현재로도 300억이 넘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시어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시어스테크. 자, 이 회사입니다. 시어스테크. 오늘 종가가 이제 17만 2,200원 정도 시어스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 한번 보자. 작년 3월 달 말에 매출이 이제 석 달 만에 157억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270억을 했고 3분기에 영업이익이 67억, 순이익이 67억 나서 갑자기 그냥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157억에 영업이익 67억, 순이익 67억.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매출 9억 8천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35억, 적자 90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년도 3분기 말입니다. 24년도 3분기. 그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24년도 6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했는데 이때 상장을 했는데 이때 3분기니까 9월 달이었죠. 9월 달 이후에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적자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8,540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작년 이른바 상반기 이후 흑자를 딱 전환하면서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이제 흑자로 하면서
갑자기 뭐 70억대의 순이익을 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작년 지금 6월 달에 흑자 전환했고, 아무튼 18,000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올라서 10배 정도 나버렸습니다. 10배. 이런 시어스테크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였다. 그래서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시어스테크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부정맥 그리고 그 중환자실의 원격 그 환자에게 그 전자장치를 부착해가지고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되면 띠띠띠띠 이렇게 의사한테 알림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모비케어가 있고, 이게 이제 중환자에 있는 환자의 원격 관리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그 싱크라는 이 내용이 부정맥 진단 시스템, 부정맥 진단 시스템이 이게 이제 매출 단위가 커요. 24년도에 매출이 41억이었는데 25년도 3분기까지 매출액이 23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이 부분은 매출이 23억 이 정도 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내수예요, 내수. 이 다 내수. 내수 중심의 매출하고 있죠. 수출은 중환자 관리한 내용이 한 1,000만 정도, 1,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98% 이상이 다 내수. 내수에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테크는 내수, 토모큐브는 수출. 결국 이제 내수와 수출. 그러니까 토모큐브는 사업 모델가 글로벌인 거고, 시어스테크는 이제 이 국내 병원 영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 이 아이템을 받아줄 만한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워낙 굉장히 치열하죠.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시어스테크의 주가 급등의 요인은 이 작년 상반기 6월 달에 흑자 전환했고 3월 달에 흑자 전환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뻥 뛰겠는데, 아마 4분기에도 꽤나 많이 흑자가 났다고 치면은 작년 연간 순이익은 한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파동이 온 것이죠. 결국 그러면 이 정도 순이익이 나오면 주가는 이 정도 파동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토모큐브 사이클은 올해는 아닙니다. 27년도가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더 많은 매출에 순이익이 나와요. 토모큐브가.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시어스테크가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진단 장비, 그러니까 이 부정맥을 진단하는 진단 장비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 갈고 닦은 결과가 작년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3분기부터 입으로 알려지면서 그게 효과가 뻥 나타났다.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치면 경쟁자가 나기 전까지는 뭐 매출이 더 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토모큐브도 이제 진단 장비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는 산부인과의 진단 장비, 또 하나는 이제 CT를 대체하는 HT 진단 장비.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토모큐브의 좀 더 이제 좀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부인과 진단 장비. 산부인과에서 뭐 이른바 이제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태아 배란을 검사를 할 때 어느 게 우수한 유전자인지를 검사해서 딱 찍어내는, 의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은 50% 미만의 확률밖에 없는데, 토모큐브의 진단 장비를 쓰게 되면 거의 95% 이상의 확률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진단 장비에 확인이 되면 저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진단 장비에 진출이, 장비가 나와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목큐브의 이제 부채 비율은 9.08%. 그 앞전에서는 이제 3.8이었는데 9.08, 06%. 부채는 거의 이제 없다. 부채 규모가 이제 얼마냐면 34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 자본은 376억인데, 따라서 부채는 거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본금을 보면 토목큐브 자본금은 66억 9,200, 시어스테크 자본금은 63억 3,400, 300. 발행 주식수는 1,338만, 1,266만. 한 토목큐브가 한 70만 정도 더 많고요. 상장일은 이게 6월달 상장, 24년도 6월, 23년도 11월. 공모가 17,000원, 공모가 16,000원. 그런데 주주 구성은 내부자가 32, 여기는 내부자가 26, 일반이 73, 여기는 일반이 5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토목큐브가 일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많은 물량들이, 벤처캐피탈 물량들이 뭐 데일리파트, 한미사이언스, 인터베스트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이 그 키움증권에서는 170만 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30만 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뭐 윈터베스트라든지 티글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데로 해가지고 한 14%. 그래서 얘네들은 한 150만 주 정도, 150만 주 정도의 벤처캐피탈 물량이 남아있고, 토목큐브는 한 230만 주 정도의 벤처캐피탈 물량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결국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내부자, 경영자죠. 경영자 물량이 26.7밖에 안 되고 32고, 일반이 53.55, 그리고 일반이 73. 이게 높다라는 게 조금 약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보게 되면 시어스가 8.7, 그리고 외국인 3.5.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외국인 순매수 첫 시점이 작년 5월 12일이었어요. 토목큐브의 외국인이 순매수 첫 시점이 12월 19일이었어요. 24년도. 근데 토목큐브가 더 빨랐다는 거죠. 결국 토목큐브가 상장 후의 주가는 작년 4월까지는 토목큐브 주가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주가가 4월 이후에 뒤집어진 거죠. 보시면 25년 4월달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얘네들 주가가 11,600원이었어요. 4월달에. 토목큐브 주가가 얼마냐면은 4월달에 15,000원이었어요. 5월달 주가가 거의 3만원, 29,000원이었어요. 5월 초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5월달 주가가 15,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토목큐브가 더 더블로 많았죠. 그런데 이 주가가 이제 흑자절하에 나면서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가버린 건데, 성장 가치를 보는 거죠. 성장 가치를. 근데 토목큐브가 결국은 작년 5월 이전까지는 주가가 더 높았고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도 더 빨랐다. 그런데 결국 뒤집어진 흐름은 흑자 전환의 비교점이 달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7.4%, 그리고 투신이 1.29%, 연기금은 토목큐브가 더 많아요. 0.75%. 그런 이제 폴테이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얘네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투신
이제 매수 주체별로의 동향을 쭉 본 건데, 외국인이 지금 이제 83만 주,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언제 얘네들이 처음으로 매수를 전환했냐. 딱 보게 되면, 이때, 5월 12일부터 13일, 처음으로 2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 전에 갖고 있는 물량, 상장 물량을 팔기 바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장이 6월 19일 돼가지고 외국인은 12만 주 매도 계속 갖고 있는 물량, 배정받은 물량을 팔다가 25년도 5월 13일 날 이때 딱 순매수를 갑니다.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흑자를 내는 것 같아 라는 내부 정보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휙 돌아섰죠. 기관 투자자도 이제 계속 팔다가 기관 투자 언제부터 샀냐? 얘네들은 이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우리 기관들은. 프로그램은 매수해줘.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인덱스 펀드,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이런 데서 이제 산 거죠. 이것은 인덱스 펀드에 들어온 거죠. ETF라든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증권사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은 팔았고, 인덱스 펀드에서는 이거 산 거죠. 그죠?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 있는 기타 법인은 이제 벤처 캐피탈, 기타 금융도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도 같은 것들이죠. 그죠? 투신이 16만 주 샀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토목큐브로 가보겠습니다. 토목큐브는 개인 비중이 좀 높죠. 아까 거기는 이제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시어스는 271만 주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토목큐브는 400만 주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21만 주. 그러니까 토목큐브는 쭉 보시면, 24년도 12월 19일 날, 18일 날, 19일 날 처음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물 매수에서는 외국인 진입이 더 빨랐어요. 주가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관 투자자, 이 물량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 물량으로 봐야 되죠. 얘네들이 200만 주까지 처분했어요. 벤처 캐피탈. 이게 다 기관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 물량인데, 쭉 보시면, 기타 법인, 사모펀드 100만 주, 기타 법인 220만 주,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은행, 투신 41만 주 팔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약점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가 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매수가 제가 얘기했던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ETF 펀드,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프로그램 매수, 인덱스 펀드가 큰 역할을 했죠. 흑자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역시 5월 12일 전후. 비슷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5월 12일부터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자. 결국 그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그 이 10,000원짜리가 17만 원을 넘어가게 된 배경은 흑자 전환과 프로그램, 인덱스 펀드와 ETF 펀드에서 꾸준하게 조금 매수한 게 주가를 받쳤던 요인인 거죠. 결국 이제 토목큐브가 이 프로그램 매수가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는 시점은 결국은 흑자 전환이 돼야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알려져야 되겠죠. 결국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절대 미리 돈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개인들처럼 미리 길목 투자를 거의 안 하죠. 판이 깔아지고 나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토목큐브의 이제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여기 이제 현대사 한미사이언스가 62만 8천 주 아직 안 팔았어요. 얘네들 4.94%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거 있냐면
여기 인터베스트. 여기 인터베스트 물량 있죠? 인터베스트 55만 주, 인터베스트 35만 주, 인터베스트 35만 주. 이 인터베스트 물량이 많아요. 얘네들이 물량이 얼마나 전개됐느냐. 한미사이언스, 인터베스트 가장 큽니다. 나머지 있는 뭐 짜질하게 있는 물량들, 뭐 소액주주, 기타법인, 이 사모펀드 물량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그 기타법인 팔았어요. 인터베스트 물량이 일부가 남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데일리 네. 인터베스트 물량이 좀 남아있고, 한미사이언스 물량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래저께해서 한 210만 주 전후에 벤처캐피탈 물량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발목을 잡힐 것인가? 얘네들이 그렇게 막 지금 이 물량을 던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얘네들은 일부 매도한 게 자기들이 시어스테이크 같은 모양을 보겠죠. 적어도 얘네들도 10배의 차익을 내고 싶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매도를 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토모큐브의 공모가가 16,000원, 시어스 테크놀로지 공모가가 17,000원. 두 회사의 공모가는 1,000원 차이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가 차이는 3.2배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전도 안 된, 불과 한 6개월 전에 주가는 토모큐브가 더 높았는데 6개월 뒤에 주가는 하나는 17만 원대, 하나는 이제 5만 원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재무구조 안정하고 세계적으로 가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이 있죠. 오가노이드. 의약품 동물 실험 금지 법안.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서명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서명이 안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의약품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의무 조항을 없애버려서 오가노이드, 이제 복제 줄기세포로 만든 장기, 그리고 AI 모델, 이 두 가지 모델로서 신약을 만들 때 써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무조건 동물 실험에 있는 데이터를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연구기간도 길어지는데, 이 오가노이드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토모큐브의 장비가 가장 퍼스트로 팔릴 것이다. 이제 이 서명이 지금 늦어도 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입법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원이 지금 개를 주고 있는데 하원이 조만간 표결을 한다는 것이고, 하원이 지금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되면 3월과 5월 사이에 입법이 완료된다. 그리고 이게 FDA에서, 미국의 이제 FDA가 신약을 허가내주는 기관이죠. 우리나라 식약처와 같은 기관인데, 통과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서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 오가노이드 법안이 딱 통과가 되는 시점에 토모큐브의 주가가 많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토모큐브가 오늘 뭐 5만 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아침에 49,000원 그 프리마켓에서 시작했다가 또 장중에 또 38,000원 또 음봉으로 가서 47,000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55,500원까지 갔잖아요.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강력한 수급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모큐브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우리만의 종목은 아닙니다. 뭐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국경제TV라든지 MTN이라든지 이데일리 TV라든지 서울경제TV라든지 하는 방송에서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이에요. 단지 투자 심리를 단속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 심리를 쭉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들고 가라. 길게.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까지 들고 가라. 이 63,900원은 전고점인데
이게 가는 시점이 한 달도 안 걸렸다. 가려고 치면, 움직이려고 치면 한 달이면 정고점을 돌파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충분하게 고지했고, 여러분들한테 탑픽으로 3D와 토모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삼성 에피스는 지금 안 해도 돼요. 기회가 충분히 많아. 제가 그거보다 포인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수급이 약해, 수급이. 대형주는 수급이 있어야 돼. 수급이 없으면 좀 힘들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 포스코인터가 이제 오늘 외국인이 25만 주 사고 기관이 10만 주 샀네요. 수급이 좋죠. 그래서 이 수급을 있는 종목은 반드시 흔들려도 가져간다.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600억,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순이익이 거의 7천억 가까이 나온 회사 같으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가 임박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수혜주예요. 거기에 고물창고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큰돈 투자하신 분들 분산 투자하는 좀 좋은데, 나 이거 갖다 저거 갖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할래.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건 괜찮은데, 큰돈 투자한 사람이 가는 건 괜찮은데, 자꾸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인다. 결국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진 종목이 있으면 쭉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스테크와 토목큐브를 비교해 드렸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